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보람의 아나운서 안희주입니다. 당뇨병, 성인병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 번째로 많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쉽게 낫지 않고요.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병이죠. 이런 당뇨병 극복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환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대당협전기라는 소설의 장르를 빌려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당협전기를 감수하신 내과 전문의 오연상 박사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를 빌려서 이 당뇨병 극복 과정을 소개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예, 제가 25년간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당뇨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교육을 하면서 왜 학생들이 자꾸 졸고 흥미가 없어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배우는 쪽에 문제가 있고 가르치는 쪽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뇨 학생이요. 당뇨 학생들은 거기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가 많고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고 운동하고 살 빼고 이런 거는 좋아 안 하시는 분들인데 하기 싫어하는 거는 해야 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일테면은 뭐 학습에 동기가 없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로 배우러 왔으니까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학생 쪽의 문제고 가르치는 쪽의 문제는 사실은 저도 대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당뇨 교실도 했지만 그때는 몰랐던 사실이 모든 선생님은 자기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령 의대 교수가 의대생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했던 부분 한 70%, 그다음에 교수가 되려고 공부했던 부분 한 30% 정도를 강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배우는 학생들이 결국 의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목표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중에서 교수가 되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당뇨 교실에 온 학생들은 당뇨 전문의가 되려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저 그 당뇨병이 무섭다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온 거지 그런 목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다 보면은 당뇨 전문의가 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영양사가 식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영양사가 되기 위한 지식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고 어렵고 네. 이해가 안 되니까 학습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싫어하는 거를 배우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재미라도 있어야 되겠다. 흥미라도 느껴야 되겠다. 그러고 가능하면은 이게 그 당뇨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처럼 해서 점점 그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세대는 지금 50대 중반이니까요. 그 당시는 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때를 우리가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하고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뭐 컴퓨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요. 사실 직업의 선택도 몇 가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놀러 갈 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의 가장 큰 그 오락이랄까요? 뭐 그런 것은 소설을 보는 거였는데 네. 그중에서도 남학생들은 무협 소설을 많이 봤죠. 예. 이 무협 소설이라는 소설은 일반 소설과 조금 다릅니다. 저도 무협 소설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게임과 비슷한,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 누가 아주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선수가 하고 있는 게임을 관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리 만족을 그렇죠. 느끼게 되죠. 예,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승부가 있고 예. 좋은 편과 나쁜 편이 나와서 그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층의 로망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초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게 서양의 무협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무협소설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모든 지금 중장년층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뇨인들의 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형 당뇨 그룹들이 다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런 무협소설이라는 그런 형태가 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소설을 감수하시고 소설 쓰신 분은 무협소설가 오현리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저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오현리 작가님이 저보다 2년 선배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요. 이 오현리 작가님이 무협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정통 무협소설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런 걸 뭐라고 패러디라고 그래야 될지 뭐 하여간 예를 들면은 뭐 그 당구 무협소설 같은 것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당구라는 것도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고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무협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소설을 쓰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 아주 유명한 정통 무협 작가보다는 오현리 작가님이 더 적격이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그 오 작가에게 네. 이런 의중을 말씀하셨을 때 예.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흥미는 있어 하셨는데 네. 그 의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적이고 생소한 분야니까 그걸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의학적인 부분은 다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선배님은 그저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오현리 작가가 의학적인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공부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거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도 하고요. 네. 그 저희 두 사람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그 FTP 서버라고 그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선 서로 문서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 이상 걸렸죠. 예. 네. 지난 5월 25일부터 그 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연재되는 몇 편을 보고 난 독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처음 보는 그런 분야니까요. 네. 의료 무협 소설이라는 거는 뭐 거의 없었죠. 과거에 서양 쪽에서 그 의료 소설은 있었습니다. 그 무슨 DNA라든지 뭐 그런 건 있었는데 무협 소설과 접목된 건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미들 있어 하시는데 이제 이걸 봐주셔야 되는 연령층이 상당히 그 연세가 높은 층이라 아직은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터넷에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예. 오히려 당뇨 없는 분들 중에서 이걸 보시고 흥미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네. 이렇게 그 무협소설 장르 택하신 것을 보면은 무협소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문학 작품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학 작품들을 좋아하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 때는 그 입시 지옥 세대라 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그 학업을 따라가려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볼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 시절에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무협소설은 꾸준히 좀 읽으셨죠? 예, 무협소설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 예. 그런 것은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봤죠. 네. 총 100회가 예정이 예, 되어 예. 있다면서요. 출판 계획도 있어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그 당뇨 교육 차원에서 쓴 거기 때문에 책을 써서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나의 삶, 나의 보람. 오늘 의료 장르가 접목된 대당협 전기라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당뇨병 치료 방법을 소개하신 내과 전문의 오현상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나나. 솔직히 말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웃어주면서 내게 잘해주면서 그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볍게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용기가 없나요? 눈빛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데 그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댄 몰라 나의 마음을 밤새 뒤척이는 마음을 다시 내게 사랑이 왔나 봐요. 다시 혼자 마음 아파할까요? 어쩌다 그대를 만나서 이렇게 설레고 있나요? 이제 따스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놓쳐버리기 싫은데 그대 손 내게 닿았을 때 나의 숨 멈출 것 같았죠. 내 맘 흔들고 그냥 가실 건가요? 제발 그러지는 말아줘요. 그댄 몰라 나의 마음을 밤새 뒤척이는 마음을 다시 내게 사랑이 왔나 봐요. 다시 혼자 마음 아파할까요? 그댄 몰라 나의 마음을 밤새 뒤척이는 마음을 다시 내게 사랑이 왔나 봐요. 다시 혼자 마음 아파할까요? 네, 내과 전문의 오현상 박사 모시고 오늘은 당뇨병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당협 전기 대략의 줄거리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대당협이라는 얘기는 당뇨와 싸우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협이라는 것은 그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두 명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협이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소설의 발단은 그 당뇨를 이제 대표하는 그 악한 쪽의 주인공이 당요가 되겠습니다. 네. 당요. 예. 그 성은 당씨고요. 설탕이라는 당씨고 이름은 예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요자는. 예. 그리고 원래 그 무협의 세계에서는 중국의 그 사천 지방의 당문이라고 그러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이 독을 잘 쓰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요가 당을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켜 가지고선 어떤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목적은 자기 집안의 그 지배권을 뺏어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소위 그 무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의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고, 네. 마지막 단계로는 무술을 안 하는 일반인들까지 다 중독을 시켜서 네. 그 본인이 이제 온 세상을 다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독을 시험하는 단계에서 이 한국에 있는 남산 기슭에 인씨 마을이 있습니다. 인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네. 그 인씨촌에서 생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독에 의해서 인씨촌의 일가 13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마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주인공이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인수린입니다. 예. 인수린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당뇨 치료제 인슐린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수린은 영문도 모른 채 천에 고아가 됐죠. 그래서 뭐 부모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동네 사람까지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 아주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당뇨가 이 일과 관련이 돼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뇨와 싸워보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너무나 막강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와중에서 인수린을 도와주는 3명의 그 의형제라고 그럴까요? 그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한자에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그걸 따와서 인술인, 자생력, 적정량, 무가당 이렇게 4명의 의형제가 서로 이 당뇨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뇨 쪽에는 이 당을 사용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당 과용, 당 남용, 당 오용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쁜 쪽을 구축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인수린은 나중에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바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자로는 모든 것을 널리 알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아마 그 닥터 지바고에서 연상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바고 스승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뭐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면은 재미가 없으시겠으니까 하여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당뇨의 무리를 다 무찌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결과로 그 싸우는 도중에 독을 많이 받게 되니까 주인공 인수린이 나중에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당뇨에. 예. 그래서 스승님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그 비법, 그 승당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법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그 당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뇨를 치료한다든지 조절한다든지 예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소설로 네. 연재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8개월 동안 연재가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보고 싶은데.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게 그 뭐랄까 아쉬운 게 있어야 구독률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그러고 어차피 한 번의 분량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너무 길어져서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분량으로 해서 여러 번에 연재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이 내용을 모르셨다가 호기심이 나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예. 인터넷 사이트를 좀 알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이름이 오연상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www.oys.kr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한글로 오연상.kr 이렇게 치셔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첫 번째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대당협 전기라는 그 마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그 네. 당뇨와 관련된 네. 상식도 더불어 예, 있습니다. 네, 배우실 예,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줄거리까지 이제 대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당뇨병 환자 수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점 느는 추세라고 해서 네.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됐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최근엔 어떻습니까? 제가 30년 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30년 전, 그러니까 70년대 말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100명에 1명꼴이었습니다, 당뇨가. 근데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100명에 10명으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환자가 안 됐지만 5년 내로 당뇨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당뇨 문턱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당뇨 위험한 분들이 또 1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100명 중에 20명이 당뇨병의 문턱에 와 있거나 당뇨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7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그 후로 그 상태에서 계속 늘었으면 지금 벌써 뭐 30%, 40%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고요. 대략 1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하고 네. 그런 결과치가 나온 거 아닌가. 예, 조금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뇨병을 선진국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과거의 얘기인데요. 예. 일단은 아주 극빈한 상태에서 식량이 부족하면 당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질이 좋은 음식이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든 일단은 많이 먹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경제 개발 단계에서 늘어나게 되고요. 아주 선진국이 되면은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음식의 질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는 줄어들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당뇨가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부자병이다, 선진국병이다 했던 것도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네.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당뇨는 체질적으로 당 처리를 잘 못하는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체질적인 부분하고 과음, 과식, 과체중 이런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습관적인 생활 습관의 영향이 또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체질과 습관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뇨의 형태로 보면은
그 소아당뇨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10대 때 걸리게 되고요. 그 당뇨가 아주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걸리자마자 당이 뭐 400, 500까지 올라가고요. 약은 먹어봐야 거의 치료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소아당뇨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전형적 소아당뇨가 아주 드물어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소아당뇨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 대신 그 저희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70% 정도의 당뇨는 전부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과음과식을 하는 성인형 당뇨들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형태의 당뇨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형 당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 소아당뇨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개 30대 초중반에 당뇨가 오게 되고요.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뚱뚱하지 않고 마른 형인데 그 30대 초반에 당뇨를 걸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한국형 당뇨 또는 마른형 당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그 전형적인 소아당뇨, 처음부터 주사 맞고 치료해야 되는 형태와 뚱뚱하고 과음과식하는 형태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국형 당뇨도 좀 심한 당뇨에 속하는 거죠. 중간형 정도가 다른 되겠습니다. 나라에는 없는 우리 네. 한국에만 있는 한국형 당뇨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국 사람의 체질이 예. 과거 요즘에 그 경제 발전하고 난 뒤로는 먹는 양이 많아졌지만은 그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과식을 못했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채식을 위주로 했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거의 못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채식이나 기름기가 전혀 없는 음식에 적응하는 그런 체질들이 많아졌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기름기가 많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모습이 다 네. 개성 있게 다르게 생겼듯이 네. 체질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예. 네. 그 체질 감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마 선생의 그 사상의학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저희 당뇨 전문의들은 사람의 체질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형태를 사냥꾼 체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걸 농사꾼 체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냥꾼은 육식동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육식동물은 삼시세끼라는 개념이 없죠. 일단 사자가 사슴을 잡았을 때가 식사 시간이고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사자가 냉장고나 뭐 저장하는 기술이 있을 리 없으니 사슴을 잡으면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두고 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와보면 그건 이미 없거든요. 다른 동물이 다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냥꾼 체질은 먹을 수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을 때는 몇 끼고 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체질을 우리가 사냥꾼 체질이라고 하고 의학 용어로는 유전자에 검약 유전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약이라는 건 절약이라는 뜻이고 그 있을 때 저장했다가 없을 때는 안 쓰고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곰과 같은 거죠.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엄청나게 먹어서 체중을 늘려놓고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곰의 체중이 겨울잠 자기 전에 3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kg가 50kg로 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네. 농사꾼 체질이라는 그런 체질은 아주 정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때 식사를 못하면은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시에 일정량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죠. 네. 모든 게 계획적이고 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곡식의 양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보리 농사가 추수가 될 때까지 날짜가 며칠인지를 쉬어서 그거를 3으로 나누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먹고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농사꾼 체질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하는 그 관리자 혹은 선생님, 의사, 간호사, 영양사들에는 농사꾼 체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삼시세끼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냥꾼 체질들은 어디에 맞는가 하면은 이 모험하는 사람, 네. 기업가,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일에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전사들이죠. 네. 그리고 항상 그 도전하는 뭐 파이오니어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식사를 시키면은 모두 다 체중이 늘면서 비만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삼시세끼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확하게 식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사냥꾼 체질인 사람들이 모두 다 망가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체질의 당뇨병 환자가 많겠네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사냥꾼 체질들이 보통의 체격을 유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 가장 활동적이고 유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네. 지금처럼 식량 공급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사냥꾼 체질인 사람이 전부 다 비만형이 되면서 낙오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오 박사님께서는 어떤 체질이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전형적인 사냥꾼 체질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체질로 인한 피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식사를 그럼 제때 하시지 않고 제때는 하는데요. 네. 하루에 2끼 내지 1끼밖에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저녁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없는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회식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집안 행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 오후 4시나 5시쯤에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먹는 척 하면서 하나도 안 먹는 거죠. 그게 연습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빈 접시를 하나 갖다 놓고요. 음식을 갖다가 이제 손질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생선 같으면은 가시를 바르고요. 김치 같으면은 먹기 좋게 찢어 놓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대화에 정신이 팔렸을 때 그걸 원래 접시에다 도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 빈 접시에는 먹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 나중에 저보고 왜 이렇게 안 먹었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숙달이 되면. 네. 단지 이 테이블에는 왜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한두 끼만 드시면 드실 때는 보통 적정량보다 좀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위에 부담이 안 가나요? 그게 이제 사냥꾼 체질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사냥꾼 체질은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그 대신에 그런 체질인 사람은 반드시 굶는 시간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아침 식사를 브레이크 파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브레이크 파스트라는 말은 단식을 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2시까지 회식을 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게 되면 고작 7시간인데요. 그걸 단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을 안 먹어야 단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2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14시간 뭐 이렇게 안 먹어야 단식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브레이크 파스트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저녁 때가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녁 때. 사실은 저녁 시간은 해 떨어지기 전에 해가 저물녘이 예. 저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전후고요. 네. 여름에도 6시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는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야식을 먹고 있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이룰수록 좋은 거네요. 네. 그러고 점심이라는 말이
점심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네. 아침, 저녁은 우리말이죠. 근데 점심은 한자로 그렇죠. 돼 있고 중국에서 온 말입니다. 마음의 점만 찍을 예, 정도로. 마음의 점만 찍는 거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보건대 우리 조상님들이 하루에 2끼 이상을 안 먹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오 박사님께서는요, 환자를 이렇게 만나면 전체적인 모습만 보고 사냥꾼 체질인지 농사꾼 체질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거는 뭐 하도 이제 오랫동안 당뇨인들을 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저는 이렇게 외견상으로 볼 때 어떤 체질인 것 같으세요? 농사꾼 체질이시죠. 정확하게 예. 맞추셨습니다. 네. 제때 식사 못 하시면 막 눈앞이 캄캄해지시고 예, 쓰러질 것 맞아요. 같으시죠. 예, 예. 저는 저 같은 체질은 하루 종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30대 초반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정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사람들한테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세끼 분량을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굶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 체질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아, 예. 아유, 정말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다 됐는데요. 내일 네. 한 번 더 모시고 예, 네,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날들 산본 정일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보람. 내과 전문의이자 당뇨 전문가이시죠. 오연성 박사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꽃이 피고 다시 지며 가을 가고 겨울은 꿈 같은 세월 지나고 보니 그저 그렇게 다들 사는 거지.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랑하고 미워했던 일들이 되돌아보면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던 날 없었구나. 누구나 세상을 산다는 것 만남과 이별